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하는 혁신토론회,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한상진 교수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조정관 전남대 교수, 그 다음에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석하신 내빈분들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원식, 문병호, 김영환, 유성엽, 김동철, 김관영 의원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기훈, 김희철 전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토론회를 주최하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정현호 소장님,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님의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계시는 최상용 전 주일대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해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내빈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 정치인들의 어떤 말씀을 듣기보다는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 대한 외부의 어떤 시각, 관점을 주로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언론들이 주로 정치인들 말씀만 이렇게 따라 쓰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나 인사 말씀 이 자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저희 네트워크 내일에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대표해서 내일의 이사를 맡고 계신 안철수 전 대표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혁신토론회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한상진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조정관 교수님, 최영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당의 본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저로서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더 많이 듣고 배우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싸움이 한창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의원의 적화통일 발언은 도를 넘었습니다.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모두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념지상주의는 낡은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2017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서 다시는 이런 퇴행적인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선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거듭 확인됐듯이 당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총선 공천 작업만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이야말로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이자 동력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해내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일 때 당의 단합도 통합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 없는 통합은 봉합일 뿐입니다.
변화 없는 통합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낮은 신뢰와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의 냉소는 우리 당과 정치 모두에게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정치 혁신을 우리가 주도하고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 낡은 인식과 행태에 대한 불감증, 뿌리 깊은 기득권적 사고를 털어내고 무엇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길인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교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원혜영 의원님 지금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겸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조정관 전남대 교수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조정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토론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상당히 책임이 무겁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장소가 상당히 비좁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들 협조해 주시면서 덥더라도 참고 좋은 토론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자와 발표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한상진 교수님, 제 왼쪽에 계신 한상진 교수님은 미국의 서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 교수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대선평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들을 맡으셨는데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 한국정신문화원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토론자분은 김영준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아이오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 명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한국 선거 정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많이 역임하셨고 저서로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 발전 등이 있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한상진 교수님 옆에 계신 분은 최영진 교수님입니다. 최영진 교수님은 중앙대에서 박사를 하셨고 현재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그리고 한국정치분과위원장, 교수신문사 편집주관 등을 역임하셨고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업적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저서로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와 토론 시작하기 전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을 보시면 자료집의 체계가 제일 첫 번째 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문, 3개의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36쪽 쪽에 가시면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중요한 인물이시죠.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의 당혁신 기자회견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혁신안들에 대한 요약도 있습니다. 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보시면 메모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짧게 적으셔서 이쪽에 진행하고 있는 진행요원에게 넘겨주시면 나중에 발표자 토론자께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는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수집해 왔는데 질문과 코멘트를 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도 제가 나중에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 정도, 토론은 각각 약 10분 정도씩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한상진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로 미묘한 전국에서
논쟁적인 발제를 하게 돼서 저 자신 큰 자극이자 도전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정책 네트워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1개월에 걸친 강의를 이웃나라 일본 경도대학교에서 하고 27일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글을 쓰는데 글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당 혁신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저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면서 또한 자극이 됐습니다. 상황이 미묘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발제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사 어떤 착오를 범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적고 논리를 깔끔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 상황은 아주 복잡한데 양면 전략을 써야지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선두에 나서서 지휘하기 시작한 이른바 역사 전쟁에 대해서 분연코 거기에 반대하고 또한 저항해야지 된다. 또한 다른 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과제를 확실한 줄기를 잡아서 추진해야지 된다. 물론 이 결론은 어렵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월호와 이 역사 전쟁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나중에 발제문을 쓸 때 좀 더 보겠습니다만 두 개의 사건은 재난입니다. 하나는 자연재난이고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 재난이면서도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치 재난입니다.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만 유사성이 있습니다. 양식을 갖춘 건강한 시민 대중을 매우 분노하게 만드는 재난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렵고 복잡 미묘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는 중대한 가능성과 기회가 오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꼭 명심할 점은 이겁니다. 세월호 비극 참사가 터졌을 때 국민 대중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무책임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 외침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시민에게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분노와 외침이 전국을 메아리쳤습니다. 새로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세월호 비극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엉클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의 조직화된 무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대한 과실을 범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가 갈수록 정치화되고 이념화되고 양극화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옛날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정년이 너무 운동권 체질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새정년이 잘못 개입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게임에서 항상 진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번 역사 전쟁은 진정으로 두뇌가 필요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육군, 해군, 공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한 두뇌가 필요한 게임인데, 이걸 만일 새정년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운동권 정치와 같은 논리로 개입한다고 하면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정부 여당이 파놓은 일종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함정을 피하려면은 두뇌 정치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 혁신과 연관되는 주제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당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고, 당에 누적된 과오와 단견이나 실수를 좀 명확히 찾아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혁신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와 함께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국민 대중이 결국 할수록 삶이 어려워지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대단히 미묘하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질 수 있는 함의가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쓴 발제문을 막 그대로 제가 읽는 것이 편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전이고 총력전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강력한 의지와 어휘로 천명했습니다. 국민 홍보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여권을 향해 자신의 뒤를 따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주무부서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집필의 총대를 맬 모양입니다. 집권당 새누리당은 정부 방침을 강력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연입니다. 당장 장애투쟁에 돌입하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만성적인 고질병, 정치 분열이 더욱 깊게 골마 터지고 상호 비방, 인신 공격, 낙인 찍기의 암세포가 온 사회에 퍼질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 사회를 휩쓸면서 우리 모두를 비참한 패자로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의 대결 정치 이후에는 각기 다른 정치 공학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정화라는 미끼로 야당의 투쟁을 유인한 것도, 새정년이 이 미끼를 덜컥 물고 전면전을 시작한 것도 2016년 총선을 앞둔 나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얽힌 정치 방정식은 꽤 복잡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미래가 어떠할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신을 탐색하자는 것입니다. 혹자는 물을 것입니다. 전면 대결의 시국에 무슨 야당 혁신인가? 일치단결하여 싸워도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 무슨 논쟁인가? 긴 빼는 행동하지 말라. 전력을 한데 모으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오늘의 역사 전쟁에서 밀리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시국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사실 저는 해외 강의를 마치고 10월 27일 귀국한 상태이고 이 글을 쓰면서 오늘의 불확실성에 마음이 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발제가 과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소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입장은 분명히 하고 논리는 정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가능한 오늘의 판단착오는 훗날 교정할 수 있지만 검증이 모호한 발제는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뇌가 빈약하고 고집과 집착이 강해 소통을 할 줄 모르지만 승부를 겨냥하는 정치적 계산은 빠르고 상당히 정확한 정치인입니다. 이 계산안에는 제1야당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기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새정년이 현재의 새정년이 아니라 즉 국민 대중과의 공감 지수가 높은 정당이라면 애당초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손에 넣고 만지작거릴 뿐 실제로는 꺼내기 힘든 카드입니다. 결과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능력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야당과의 전면 대결은 여권 안의 전국 관리와 다음 총선에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뇌가 있다면 생각해 볼 쟁점이 있습니다. 만일 집권 세력이 국정화의 강공 드라이브로 야당과의 전면전을 유인했다면 여권의 기대에 부합하는 제1야당의 반응은 혹시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는 간명합니다. 집권당과 제1야당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다른 규모의 지지 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빼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식을 갖춘 시민, 적어도 50%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되는 침묵하는 다수 시민의 눈에 여당과 야당은 뚜렷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서로 정권을 획득하고자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적대적 공생의 정치로 티격태격하는 초록동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우위가 없습니다. 견고한 기득권의 양대 축으로 군림합니다. 따라서 국민 다수는 적대적 공존의 정치 체질의 염증을 느끼며 마음을 은연중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는 주기적으로 정면 충돌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되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쟁점이 급속도로 정치화되고 이념 분쟁의 소재로 전락하면서 익숙한 정치 경로가 재현됩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선호하던 시민, 정부 여당의 경각심을 갖던 다수의 시민이 만연되는 색깔 덧칠, 이념 공방, 지역 감정의 피로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결국 국민 다수는 안중에 없는 조직화된 양대 세력 사이의 적나라한 싸움으로 변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야당이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이런 전쟁에서 얻은 노하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체질의 새정년과 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한 보기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이 비극적 체험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과 연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도도한 외침과 각성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과는 초라해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포함하여 정부 여당의 조직화된 무책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새정년은 과연 자유롭습니까? 문재인 당시 의원은 광화문 단식에 동참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치 협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새정년은 세월호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적 관심과 호응의 대상이었던 세월호의 상징을 정치화, 이념화, 양극화시킨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만일 새정년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가 중심에 서고 시민이 협력하여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우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이 시민사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새정년은 전면전에 운동권 체질이 강하고 이에 이골이 난 정치인들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투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뇌의 빈곤,
당과 대중을 격리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전술은 있지만 전략이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론은 생각도 못합니다. 저는 이런 눈으로 야당의 혁신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육해공군 전투가 아니고 역사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두뇌가 있어야지 되고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해야 합니다. 단순한 흑백 논리,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과신, 상대의 나쁜 동기 등을 너무 믿으면 지능 게임을 할 수 없고 결국 패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은 엄격한 자기반성, 성찰을 요구합니다. 모든 잘못은 상대에 있고 나는 선한 의지로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상투적 합리화는 혁신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릴 때 혁신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이 남용하는 종북 낙인 찍기를 봅시다. 이에 대한 새정년의 대응은 다분히 수세적입니다. 마녀사냥 같은 행태를 비난하거나 우리는 종북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방어합니다. 종북 프레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격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막스 베버는 정치는 악마와의 싸움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종북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념 성향이나 사고방식, 정치 행태, 문화 등을 새정년이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전쟁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10월 27일 시정연설에서 인용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발언입니다.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런 낙인 찍기에 대하여 새정년은 어떻게 대응하는가요?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역사 인식의 보편적 가치인 다양성의 존중과 토론을 통한 검증, 성찰적 판단을 지향하는 훌륭한 교과서다. 또는 역사학자들의 누적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된 역사 교과서는 우리 시대의 양식을 대변한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여권의 프레임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선에서 정부 여당의 숨겨진 의도를 폭로하는 전술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시대착오적이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중대한 과오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작하려는 것은 합리적 토론 이전의 원시적인 이념 공방의 수준에서 잘못된 역사 교과서와 역사 수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정부 여당과 비교할 때 대통령의 잘못된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새정년의 프레임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역사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역사 서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간추리자면 저희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발생 경위부터 현저히 다른 사건이지만 시민의 양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상식을 갖춘 깨어있는 광범한 시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은 정치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때 제대로 꼽힐 수 있습니다.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결을 하면서 세월호의 국민통합 상징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것으로 실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1차적 행위 주체는 새정년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를 핵으로 한 교육자, 연구자, 시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1970년대 유신체제의 획일적 교육의 악몽을 기억하는 세대가 노년층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민주화 세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울러 세계문화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오늘의 젊은 세대가 역사 교육의 획일화에 찬성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만일
정치의 오염을 피할 수 있다면 시민사회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에 대해 맞서는 후견인 역할을 제1야당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사회를 직접 앞에서 이끌겠다는 터무니없는 과욕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민사회를 존중하고 옹호하는 정치적 공론장을 활짝 여는 것이 당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당혁신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도 합니다. 역사학이라는 학문도 그렇지만 역사학자는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학문의 보루로서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격이 강합니다. 역사학자의 90%가 좌익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조선조 말 위정척사운동이 좌익 정치활동의 출발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쯤 되면 색깔 공세가 이할령 비할령의 극치인 셈입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조선조는 곧 좌익 정부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보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역사학자는 좋은 전통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뚜렷하고 자긍심이 강하며 합리적 보수의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대통령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지배적 여건 행태가 합리적 보수로부터 널리 크게 이탈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 지점을 예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념 대립의 체질이 강한 새정년은 특히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들이 새정년이 근시안적인 정치적 타산으로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익숙한 국론 양분의 경험에 비추어 역사 전쟁에서 이기거나 적어도 손해는 파지 않는다는 여건의 계산에 말려들 위험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혁신을 뒤흔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민감한 정치 국면에서 야당 혁신을 논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혁신은 구호가 아닙니다. 잘못된 체질을 고치는 것이 혁신입니다. 당연시된 고정관념과 이로부터 연유한 과오를 깔끔히 청산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세월호의 경험을 다시 보자면 국민통합의 귀중한 상징을 퇴색시킨 정부 여당의 조직화된 무책임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새정년도 책임을 통감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체질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곧 혁신입니다. 즉 혁신은 잘못된 과거의 청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혁신을 초보적 혁신, 1차적 혁신 또는 비정상적 체질을 정상화시키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새정년은 낡은 이념의 체질로 지난 10여 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때문에 따라잡기 혁신이 요구됩니다. 사회과학은 흔히 문화지체를 거론하지만 제도지체, 리더십지체, 소통지체, 상상력 지체 등 다양한 결핍이 발견됩니다. 당 안에 누적된 과오, 단견, 장애 등을 정확히 잡아내 제거하는 작업이 1차적 혁신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당 체질의 선진화라기보다는 정상화에 가깝습니다. 즉 당의 실질적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정년은 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요? 수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의 유리한 국면에서 패배했고 그 뒤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에서 계속 패배의 고배를 마신 새정년이 혁신의 돌파구를 열려는 시도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위촉한 혁신회의입니다. 여기서 나온 혁신안은 일부 당무회의, 중앙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들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인가에 대해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때문에 발제자는 저는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할 것은 당 혁신의 과제가 정치, 공학적인 과제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산이 요구되는 당의 누적된 과오에 대한 처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기초가 부실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실수의 반복을 피하려는 굳은 의지의 산물로 나올 때 사람들에게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는 과거에 눈을 감았습니다. 따라서 혁신의 진정성을 낄 수 없었고 제한된 제도의 실제 운영이 어떻게 나타날지 의혹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혁신완장을 차고 공천 규칙을 주의하고 특정인의 정치적 거취까지 강제하는 공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건 혁신과는 반대되는 특권의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혁신의 이상이 관련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을 보지 않고 당 권력 주체의 시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당 대표가 설정한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면 혁신위가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제가 책임졌던 18대 대선 평가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대선을 주의했던 당 주류는 선대위의 관점에서 대선을 평가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평가위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대선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범한 국민 설문조사와 함께 당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선대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및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명확히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혁신위는 객관적 방법론, 즉 국민의 눈높이를 검증의 잣대로 활용한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의도했건 의도지 않았건 간에 당권 세력, 특히 당 대표의 눈높이에서 혁신위를 운영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제도 개혁인가? 체질 개선인가? 공감 개혁인가? 밀어붙이기 개혁인가? 절차 정의인가? 실질 정의인가?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혁신위가 설득력 있는 해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 혁신에 관하여 무엇이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가?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만 민주정당의 기초인 자유로운 공론장을 넓게 여는 것이 해답입니다. 역사 전쟁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여권의 낡은 권위주의, 획일주의와 분명히 다른 자유토론의 정치 토론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곧 1차적인 혁신의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제1야당이 집권여당의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 철학과 윤리로 시민사회의 자기 표현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과욕을 절제하면서 시대 양심과 함께 가는 것이 당 혁신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혁신인가요? 당의 뿌리 깊은 운동권 정치 체질의 극복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조는 전투적 행위를 부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공론장은 상식을 갖춘 시민과의 대화를 지향합니다. 과잉 감정 대신 조용한 감동의 물결을 이끕니다. 사실 이것은 자명한 정치 상식입니다. 이미 확립되어 있어야 할 민주정당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특히 민주화에 공적을 남긴 야당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새정년은 오늘날 낡은 진보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낡은 진보는 원래 진보 진영의 역사 철학 또는 세계관에 깊게 내장된 것이었습니다. 흑백 논리, 선과 악의 도식적 구분, 적과 동지의 적대적 대립으로 특징됩니다. 자신은 선을 대변하고 상대는 악을 대변한다는 이분법이 인식을 좌우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지 않고 환경의 변화, 상황의 특수성에서 찾습니다. 서구에서 보자면 1960년대 이래 구소련의 모순이 분명해졌을 때 낡은 진보는 그 원인이 정통 좌파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교조적, 독단적, 폐쇄적 진보 노선이 이른바 정통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진보는 두 개의 혁신, 즉 발상의 전환에서 나왔습니다. 신념이 얼마나 강하든 간에 인식의 오류 가능성을 수용했습니다. 세계의 불확실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검증의 태도가 새로운 진보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행위, 판단이나 결정 등의 결과에 대한 폭넓은 책임 윤리가 진보의 도덕적, 윤리적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보를 이끄는 힘은 더 이상 특정 신념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비판적 대화, 즉 자유롭고 공정한 소통으로 발전했으며 세계의 불확실성을 깊게 사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시적 진보 신화를 과감히 버리고 다양한 삶의 위험에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정치로 전진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는 낡은 진보와 구별되는 새로운 진보의 상을 실용적 진보 또는 성찰적 진보로 호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반해 새정년은 오늘날 낡은 진보가 당권을 장악하여 당의 체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정년을 장악한 낡은 진보는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의 변혁 이념과 행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1야당에 대거 입성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강한 응집력이 전파되면서 낡은 진보의 문제점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서구 진보 진영이 도달했던 자기 반성 이전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독재 권력과 대결하던 시기에는 나름의 효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부작용이 더 심해졌습니다. 민생 정치를 이끌기에는 준비가 안 된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되면서 패권 문화, 패권 계파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낡은 진보의 산물인 패권 정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에서 아무리 패배를 반복해도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자신은 항상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자유합니다. 둘째, 패배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밖으로 돌립니다. 셋째, 패권 문화의 한 특징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반면 상대의 실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넷째, 흑백논리, 적과 동지의 대립에서 자신은 항상 혁신을 대변하고 상대는 반혁신, 즉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으로 매도합니다. 다섯째,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기본 차이를 권고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생명으로 하는 정당 정치와는 달리 사회운동은 조직 가능한 자원의 최대 동원에 성패가 달립니다. 때문에 조직 동원의 전문가, 패권 문화가 당을 이끕니다. 여섯째, 진보가 기득권의 논리로 쉽게 변신합니다. 진보의 고유한 도덕성, 윤리적 이상은 사라집니다. 대신 고도로 권력지향적인 기득권 세력이 진보를 표방하게 됩니다. 한 보기로 책임을 져야 할 때 깔끔히 책임을 지는 것 대신 모든 정치공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곱째, 비판에 대한 관용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비판을 소통의 자극으로 삼아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는 지혜와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비판을 적으로 삼아 분리시킵니다. 뺄셈 정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덟째, 패권적 진보는 배우려는 자세보다 가르치려는 우월감이 강합니다. 생활 현장에 밀착된 자세로 고품질의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욕과 노력이 약합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새정년의 고질적 병폐는 정당 정치의 핵심인 자유로운 정치 공론장이 사라지고 패권 문화, 패권 전략이 맹위를 떨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낡은 진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당에서 실종된 것, 그러나 민주정당의 기초로 살아있어야 할 것, 더욱이나 민주당 60년의 역사에서 최근의 예외를 빼면 항상 살아있었던 전통, 즉 자유로운 토론장을 다시 여는 데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이것만 되면은 많은 것이 바꿔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은 이런 민주정당의 기본 원칙을 팽개친 채 박수로 만장일치의 의궤를 강행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진리이지만 당에 만연한 패권 체질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혁으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제도가 패권의 연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당 혁신의 일환으로 채택된 제도가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는 많습니다.
모바일 투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의 체질 개선은 오직 모범적인 실천이 따르고 그 효과가 구성원들에게 감동과 믿음을 줄 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낡은 진보 극복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의지와 합의만 서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이건 마음만 먹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상위의 혁신 과제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 체질의 선진화에 해당합니다. 선두주자가 되는 전위적 혁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입니다. 이런 예는 기술 혁신, 기업 혁신, 예술 혁신, 사상 혁신 등 다양합니다. 구습을 깨고 새로운 가치가 끊임없이 창출됩니다. 새로운 파라다임,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기업, 행정, 예술, 스포츠 등만이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정당의 수많은 보기 가운데 선진화의 모범적 사례는 1930년대의 스웨덴 사회민주당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여 경쟁했습니다. 계급 갈등도 실로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당은 노조의 협력을 얻어 쌀시오바텐 협약을 체결하여 노사 분규를 막고 노동 성과를 복지에 연결시키는 역사적 대타협을 성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의 단기 이익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방대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통일노동, 통일임금의 연대 임금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과정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준비와 토론으로 혁신의 길을 열었고 그 결과 조직되지 않은 노동 대중이 조직되었고 조직되지 않은 많은 노동 대중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면서 노동자의 9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조합의 권력도 그만큼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30년 이상 집권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호 공정과 이익의 시너지 효과가 스웨덴을 선진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사회당은 당 체질을 선진화는커녕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당 혁신도 제대로 못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5당 정당 체제로 불리는 일본 정치에서 사회당은 원래 집권은 어렵지만 개헌 저지선인 중요한 3분의 1 이상의 의석은 항상 확보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안보조약에 강력히 반대하고 평화운동을 이끈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에 맞추어 자민당의 국민정당으로 활발히 변신한 데 반해 사회당은 낡은 진보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고 제1야당은 초라한 군소정당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현실에서 볼 때 정당 선진화의 핵심 과제는 세계 경제에 연동되어 심화되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실현 가능한 좋은 해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혁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의 잠재적 조건이 있을 때 이 잠재력을 표면 위로 끌어올려 분열되기 쉬운 집단의 마음을 한데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이 곧 혁신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특히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좋은 경제사회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곧 대중의 지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의 경쟁은 항상 유동적이며 모방이 가능합니다. 18대 대선 때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단연 앞섰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곧 모방했으며 더 나아가 정책 전달 효과가 더 우수한 맞춤형 복지 모델 등을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잡다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우수한 정책을 중심으로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누리당은 차별경제를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을 꾸리기 마련입니다. 이에 반해 새정연은 사회 집단들의 타협과 협력을 동력으로 삼아 새누리당이 모방하기 힘든 공정성장 트랙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정책보다 더 중요한 다른 혁신은 국민 신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결핍은 공감대의 결핍, 진정성의 결핍, 연대성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유권자 의식 기층을 이루는 감성 구조는 몇 개의 정책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와 사회적 소통의 흐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 기억, 상상, 서사, 갈증, 열망, 분노, 조롱 등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유권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챙기면서 다른 계파들을 반혁신으로 배척하는 새정년의 패권 문화로는 어떤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국사 교과서 국장화의 드라이브가 새정년 리더십의 위기 탈출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당의 체질 혁신이 지체되는 한 위기는 항상 목전에 있습니다. 당 혁신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은 여야의 전면전이 만신창이 투쟁으로 번지면서 결국 모두 패자로 귀착된다면 이에 식상한 대중의 이반이 훨씬 커질 것이고 제3당의 지형을 크게 넓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1야당은 현재의 입지를 상실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형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겨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는 두뇌를 요구합니다.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양식에 도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항하여 이들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시민사회를 앞에서 이끌려는 오만과 과신은 피해야지 됩니다. 자신이 직접 선두에 뛰어들면 시민사회의 잠재 역량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을 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재현할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을 깊게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제1야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거의 완전히 상실한 민주정당의 기본 가치를 되살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당 혁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당의 패권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얻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 교차에 봉사하겠다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뜨거운 가슴으로 한 말씀 해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발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늦게 오신 중요한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출신이시죠. 주승용 최고위원님 오셨고 광주에서 권은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중간에 황주홍 의원님 저희 같은 정치학자신데 오셨다가 아마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또 가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시겠죠? 사실은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자료집을 받아놓고 나중에 읽어야지 해놓고 안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억지로라도 아무튼 끝까지 읽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특히 낡은 진보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정확한 몇 가지 그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시고 또 당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 혁신의 총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공론장 역시 우리 한상진 교수님께서 평생을 해오신 작업이시죠. 공론장을 살려나가는 결국 민주주의를 통하여 반민주를 극복하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통하여 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만이 이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학자이신 한상진 교수님의 발제를 놓고 꼭 발제에 연관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지정 토론을 맡으신 정치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우리 김형준 교수님 토론을 10분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기작가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 정치인들이 주최하는 세미나는 잘 안 갑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미나에 참여하면 그 특정 정치인과 가깝다고 미리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해야지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된다라는 제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이 상당히 위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를 일반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정치 평론가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 중에서도요, 저는 정치과학자입니다.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예요. 지금 우리 한상진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은 저는 200%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한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뭐냐면 여러 가지 대화를 얘기하셨지만 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서 해법을 제시하는 게 과학입니다.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과학이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했던 카피가 생각나는데요. 정치도 과학이고 선거도 과학입니다. 아주 굉장히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은 일정한 경험 패턴이 나타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2012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 정대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정말 냉정하게 좀 비판할 수 있는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여쭤봤어요. 저보다는 다른 분을 섭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면은 좌절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 다른 분을 택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좋냐 그랬더니 좋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쓴 그 세미나 2012년이니까요. 국민들로부터 야당이 버림받은 5가지 이유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지금 야당은 정당인지 시민단체인지 이익집단인지 몰라요.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 논리에 빠져가지고 꼴빛하면 거래 정치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안 없이 심하면 장애 투쟁하고 또 다시 원내 병행 투쟁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당은 공당으로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운동하면서 장애 투쟁하고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있습니까? 다 정당이라는 건 제도권 정당 내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당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제가 이런 표현하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콩국수한테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콩국수, 공지영, 조국, 이회수 파워블로거죠. 파워블로거 힘을 빌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치유가 됩니까? 불가능하다. 세 번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미 FTA를 체결했어요. 해상력을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2012년 총선 대선 때는 왜 반대를 할까? 저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번째 가장 치명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강준만 교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싸가지 없는 진보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막말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종북진보와의 섣부른 연대. 진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북진보가 있고 민생진보가 있고 민주진보가 있습니다. 민생진보하고 민주진보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턴가 종북진보가 민생진보가 민주진보인 것처럼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저 정부한테 정권을 맡겨도 될까? 저 정당한테 맡겨도 될까?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면밀하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지난 4월 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과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고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진압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15%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지만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탈층의 규모가 25%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지한다는 유입층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14%밖에 안 됩니다. 절대 고정층과 유입층을 합쳐봤자 30%밖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 반대층하고 이타층을 합치면 60%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지난 4월 달에 만들어진 민심이 지금도 조사하면 거의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는 거죠. 그랬을 때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잡아낸다고 했는데요. 97년 대통령 선거 야당 패배했습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 2007년도 대통령 선거 패배했습니다. 2008년 총선 패배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2012년 총선 패배, 2012년 대선 패배, 각종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야당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당 선거 패배 5단계 법칙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정부가 실책을 합니다. 1단계로요. 2단계는 장애투쟁합니다. 촛불 집회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뭐가 됩니까? 과격한 이념 집단 개입합니다. 막말 공방합니다. 민심 위반되고 선거 패배합니다.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선거 속에서 나타난 패턴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무엇을 통해서 개혁을 할 것이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타이틀인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혁신은 실패합니다. 정권 교체는 실패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치 교체를 위한 혁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실패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해야 될 개혁은 안 하고 개혁 신용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이 안 나온 적이 있나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개혁 안 한 후보가 어디 있어요? 다 개혁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오픈 프라이머리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제가 그래서 최근 한 칼럼에다가 대한민국 정치가 3대 난치병에 걸려있다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상생결핍증 환자들,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 여당 야당 때 말이 바뀝니다. 도덕불감증 환자들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인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3대 남치병에 대한 부분들을 고칠 때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항할 수 있는 야당이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5가지 산을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5가지 산을 넘지 못하면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제일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바로 호남지역주의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은 1992년 대선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문재인 대표가 얻은 1,400만 표 이상은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보다 280만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하고 서울만 이긴 겁니다. 나머지는 다 패배했어요. 그게 92년도 선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부분이죠. 여전히 호남에 의대 가지고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계파 패권주의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친노 패권주의죠. 친노 패권을 하면은 친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친노 패권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셈인 거죠. 세 번째로 정말 극복해야 될 부분은 제가 왜 정치 혁신을 해야 되냐고 하면 60년간 대한민국은 박정희 패러다임과 김대중 패러다임이 충돌한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2017년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한국에서 민주주의 이루어졌습니다. 2번의 정권 교체 이루어졌어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YSDJ는 권위적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모든 것을 권위적으로 끌고 갔다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대결적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대결적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궤도민주주의의 악습에 빠져 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다고는 이 궤도민주주의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정치라는 거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어로 하면 죄송하지만 3P 정치입니다. 폴라라이제이션,
극단의 정치, 파퓰리즘, 인기 영합의 정치, 그리고 파워 베이스드, 오죽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인 거죠. 지금 스웨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매년 스웨덴을 갑니다. 스웨덴에서 에르란드 총리가 1946년도에 통치했을 때 모두 다 얘기했어요. 큰일 났구나. 저건 이제 소련으로 넘어갔구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에르란드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적 없는 복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적 없는 삼인주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해 당사자들을 총리 공간으로 불러가지고 별관에 불러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하르프순드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컴프로마이즈하고 코어퍼레이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3C 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레이간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대통령의 역할을 바꾼 겁니다. 대한민국의 CEO, 박근혜 대통령이죠 지금? CEO라는 약자가 뭡니까? Chief Executive Office예요. 이제는 CEO가 안 된다. CCO로 바꿔야 된다. Chief Communication Office, Chief Coordination Office. 이런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게 진정한 혁신이지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잡고 나서 나중에 퇴임하는 대통령에서 박수 받고 떠난 대통령 봤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패러다임 속에 핵심에 와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야당이 버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삐뚤어진 도덕적 우월주의입니다. 야당이 여당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원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대법원 13명이 민주통합당 당대표이지만 현직 총리에 대해서 전직 총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삐뚤어진 도덕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나아갈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당이 제대로 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제가 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월간조선을 포함해서 각종 그 잡지를 통해서 야당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야당은 진짜 정권을 잡고 오려고 하느냐에 대한 아주 과학적이고 심층적 분석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야당을 했었던 정당이 정권을 잡은 케이스는 4가지가 있습니다. 1992년에 레이간 부시 정권으로 이어질 때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에 나와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내세웠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뉴 데모크래시였었어요. 클린턴식의 중도 노선입니다. 97년도 블레어가요. 노동당을 가지고 선거 치르면서 내었었던 캐치프레이즈 제3의 길입니다. 98년도 독일의 슈레더가 콜 총리를 깨고 승리했었던 노선이 신중도 노선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60년 이상의 3인당 정치였었던 스웨덴에서 보수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내세웠었던 것은 뭐냐면 복지 문제와 관련돼서 새로운 복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 노선이라고 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보수가 강화돼서 정권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중도가 보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중도가 진보를 버렸기 때문에 야당이 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의 관점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는 과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이전에 신중도 노선으로 가기 이전에 현재와 같은 체제 속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불가능하다. 왜? 조금 전에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정 개파 패권주의가 장악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진보정치, 낡은 진보정치 청산을 목청껏 외쳐보십시오. 안 의원님. 안 됩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외치고 나서 선거 가까이 오면 끝나고 또 지고 또 패배하고 또 반해하고 참석합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혁신의 최고의 혁신은 용기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당이 단합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최후 통첩을 현재 문재인 대표한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최후 통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당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예를 들어서 혁신하겠다가 암만 외쳐보십시오. 세미나 한다고 혁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장애투쟁한다고 혁신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정치는 현실이에요. 정말 냉정하게 무엇을 원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바라는 것은 야당의 통합입니다. 통합하는 길을 가십시오. 야당의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고 그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부분이 없어지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정당, 특정한 정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보수 성향의 정치학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2011년 9월 달에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1년 9월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풍이 불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왜 안철수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까? 라는 조사를 해봤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뭔지 압니까? 도전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것이 뭐냐면 배려였어요. 자신이 CEO로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려를 해주면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아침에도 안철수 의원 만나고 오셨죠? 애들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키우면 바로 바이러스 프로그램 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막강하게 했었던 거를 7년간인가 3년간인가? 7년이죠. 7년간 무료로. 그거 배려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전하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다. 용기 있는 혁신이 정말 성과 있는 혁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다 되면 돼요.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죠. 방법 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죠. 그걸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과연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지도자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토론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우리 야당에 대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빨리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최장직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정당과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100% 동의를 하면서요. 여하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용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들으셨죠. 예, 저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힘이 넘치시고 오늘 좋은 말씀, 보탬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약할 필요는 없겠지만 마지막에 남는 단어가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죠. 용기와 도전과 배려 이렇게 단어가 남은 것 같은데요. 때가 왔다 이런 느낌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토론자라서 이제 잠깐만 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생겨난 정당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맥락이 없는 정치는 없죠. 또 그 맥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정치가 승리하는 정치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은 상당히 길어서 이걸 읽을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 정치에서는 방금 김영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나라의 정치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치에서는
두 개의 커다란 정파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파가 결국 중도층 유권자를 포함하는 중도층을 포함하는 통합의 주도권을 잡아내느냐, 거기에가 관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중도층 유권자를 잡아내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나만 옳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남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상당히 과감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3당 합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이 대권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97년도에 DJP 연합입니다.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과의 연합인데, 이 DJP 연합은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로부터 2년 전이죠. 1995년에 민주당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기택 민주당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정치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만들어서 리더십을 확립했기 때문에 김종필과의 나중에 연합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연합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합의 정치는 노무현 시대죠. 정몽준 후보와의 2002년도에 연대가 없었으면 당연히 그때도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 연대, 즉 정몽준 후보와의 연대가 마지막에 깨지는 연대처럼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5년 동안의 참여정부 시기 동안에, 저도 참여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시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고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뺄셈의 정치, 자기만 옳다 정치, 중도층을 배제하는 정치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훌륭한 의도는 여전히 우리는 존경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과가 참담해서 결국 500만 표 차이로 2007년도에 대선을 치른 그런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선거에서 또 비슷한 정치가 나와버린 거죠. 저는 2012년 대선에서 이 안철수 후보 세력, 새정치 세력, 이 세력이 중도층을 싹 몰아가지고 합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죠. 싹 몰아가지고 합쳤을 때 서로 존경과 함께하는 화합의 정치가 됐다면 당연히 그 대선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정몽준 후보를 나중에 팽하면서 겨우겨우 이기긴 했는데, 그때하고는 거꾸로 이번에는 팽했더니 좀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까 우리 김영준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력이 왼쪽으로부터 연대를 통해서 강하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친노보다는 나중에 붙은 친노가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조 친노는 이를테면 뭔가요? 우리 천정배 의원 같은 분도 원래 원조 친노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즉 2012년 대선 이후에도 지금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진보정당들이 지리멸렬하는 가운데에서 이 상당한 세력이 새정치연합의 왼쪽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지난번 19대 총선에서 운 좋아가지고 국회의원 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서로 끌어줘가지고 되고신 많은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중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못 가게.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념적 지형들을 함께 공조해주고 있는 외곽 세력이 있어요. 아까 뭐 재밌는 말 하시대요. 콩국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외곽 세력, 그리고 진보 언론들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팡질팡을 하고는 있는데 진보 언론은 누가 셀 것 같으면 그쪽으로 붙는 식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운동권 선후배예요. 그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당은 전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당의 큰 힘은
저는 이제 김영준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큰 힘은 여전히 호남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영남 유권자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동시에 변화될 것이지 한쪽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호남 유권자들 그룹이 상당히 중도적이고 말하면 삶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호남, 이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그룹하고 플러스 여러 진보 개혁적인 세력들이 함께 되는 게 이 정당의 중심입니다. 당원도 호남 유권자가 많은 것이고 선거도 호남 유권자들이 밀어줘야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혁신이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혁신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호남 정치를 무시해요. 호남 민심은 무시합니다. 전반적으로. 전국 정당화 돼야 되고 호남이 지역주의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인정하지만 이 당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유권자와 지지층들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면 당연히 연전면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2007년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현재까지 매우 중요하게 이 당에서 모바일을 동원한 이런 그리고 바 문화를 동원한 이런 정치적 전략과 전술들이 특정한 계파에게 유달리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모바일이 장기적으로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당분간은 이거는 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공정성에 대한 모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7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그 명칭 그대로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념적 스펙트럼상에서 새누리당과 다소 겹치면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새누리당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극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 쪽을 지금 새정치연합은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분들도 쫓아낼 필요는 없죠. 이 중도보다 왼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 쪽에 주도권을 잡으면서 왼쪽까지 포괄하면서 오른쪽을 또 견인해 들어가면 저는 사실 오늘날의 그 정치 상황에서는 새정치연합이 훨씬 더 유권자들의 정체감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를 혁신의 문제에서 매우 중심적으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한상진 교수님 발제하고 맥락이 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8쪽에는 저는 지금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랍니다. 하나는 정당은 관료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정당은 새누리당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딱 붙들고 앉아 있어. 그리고 이 조직 자체가 대단히 관료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리더십 문제인데요.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려 합니다. 어저께 선거가 끝났어요. 그 선거 결과가 황당합니다. 참담하죠. 4월달 선거 참담했는데 오늘 선거 참담했는데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표 나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기자분들 계신 것 같은데. 국정화 교과서 뭐 얘기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기초의원, 도의원, 단체장은 인간도 아닙니까? 그 선거는 선거도 아닙니까? 저는 광주의 민심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저 광주 사람이고 사실은 저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저 83년도에 감옥 갔다가 84년에 왔어요. 광주 사람인데요. 광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거리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친노 그놈들 가만 안 둔다. 두 번째 맨날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표 모렴치하다. 내려놓겠다 하는데 뭘 내려놓은 적 있나? 계속 기다렸다. 이제까지도 기다렸는데 없네. 심하다. 이게 지금 현재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김무성 대표에게도
내려앉는 8%가 나온 겁니다. 아니, 호남이 지지하던 정당의 당대표 지지율이 8%면 이건 끝난 거죠, 이 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호남 사람 자존심 상합니다. 오람하고 우리 당하고 이 당하고 척지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리더십 책임져야 합니다.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거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 문제는 뭐 이미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9쪽부터 30쪽, 31쪽, 32쪽까지는 혁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첫째는 혁신안 자체가 그냥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유럽형 당원 중심적인 대중정당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갈 수는 없지만 중심을 어디다 놓고 있는지, 미국식의 의원 유권자 중심의 정당을 중심에다 놓고 있는지 오락가락하고 있는 혁신안이라서 사실은 미봉책의 혁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비례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엉망이었다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외부에서 다 했습니다. 다 나눠 먹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숫자는 계속 있어야 한답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던 여론조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면평가,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교수들 공채할 때도 0점에서 10점 주라고 하면 교수들이 한 사람은 0점 주고 한 사람은 10점 줘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3점, 4점, 5점 줄 것 같지만요, 그 10점이 세상을 가릅니다. 다면평가 한 방으로 블랙리스트 오른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10%지만. 문제 있는 거죠. 지난 총선에 19대 총선 때 했던 거를 한번 복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19대 총선 때 제가 여기 31쪽에다 써놨어요. 19대 총선에 경향신문 사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외주 공천이 악용되면 특정 세력의 패권을 용인하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딱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시도당의 활성화, 지방 분권화는 좋은 말씀인데 당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도당 활성화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시도당 공천 관리 일반적으로 시도당이 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분들께서 다 알아서 하셨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려면서 무슨 혁신이요. 다섯 번째, 계파 정치를 없애려면 최고위원회를 폐지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고 거기에 당대표 하나 낀다. 11명으로. 그러면 당대표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남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11명의 대표부 중에서 호남은 딱 한 명 있는 겁니다. 대표위원회에. 그런 대표위원들을 누가 인정할 것이며 결국 당대표 혼자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뿐만 아니라 대단히 관료적 발상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할 얘기 다 있지만 5본부장 체제 이미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그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사무총장 안 시키고 그냥 본부장 시킬게 해가지고 5본부장 해놓고 실제로는 그 본부장이 혼자 다 하더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혁신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은 당입니다. 즉 광범한 당원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당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길만이 옳은 길이다 모르쇠 하고 계속 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죠. 한마디만 제가 더 첨부할게요. 최근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5본부장 체제 하면서 본부장들은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미안한 말씀인데 그런데 5본부장이 모두 당직자들을 관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위원회 열면 누가 그 자료 다 만듭니까? 당직자들이 다 자료 만듭니다. 정체성 평가, 뭔 평가 다 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5본부장이 미안한 말씀인데 과연 자기가 공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그런 보고본부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이 무슨 대통령 밑에 무슨 국무총리 있고 무슨 그런 체제인 걸로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아는 그저 들러리 혁신이었다. 혁신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혁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이 달라지고 싶으면 혁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은, 아니 일주일, 2주일도 충분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 순간부터 혁신은 시작되고 또 그 순간이 이미 혁신이 완결되는 시점인데, 감동을 주지 않고 시스템이 어떻고 관료적인 태도로 포장만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외면받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또 시간을 많이 썼네요. 마지막으로 이 중앙대 최영진 교수님께서 10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화끈하네요.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교통 때 학회에서 발표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주 상당히 정치인다운 풍물을 보여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김명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선거를 겨냥한 선거 이기기 위한 혁신은 다 실패한 데는 확신합니다. 실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제 새로운 인물이라거나 새로운 정책이라거나 새로운 뭔가 전술이 있으면 후보 전술이 있으면 선거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또 좀 발전시키면은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잘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큰 나라고 대한민국이 이게 시스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훌륭한 뜻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정당 이야기 야당 정당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은 어떤가? 새누리당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야당과? 사실 인물 부분이나 어떤 이렇게 패권이라든 이런 문제 보더라도 새누리당도 양적인 문제는 차이가 있을지 문제 질적으로는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정당은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기본적으로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당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 그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지지자가 정당과 정당이거든요. 국회의원과 정당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막상 집권을 시작해서 국가 정책 추진해 나가면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자체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야당의 공개에 먹혀가지고 정권이 휘둘려버립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쓴 글에,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기본적으로 의회관계가 너무 나쁘고 또 정당의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정당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인물이라거나 또는 새로운 정책 슬로건이나 이런 것이 바뀐다면 달라질 것이다. 아까 우리 조정환 교수님 정말 대단한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바꿀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바꿉니까? 우리 집도 제가 몇 년 동안 못 바꾸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저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선거에 연연하지 말자.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하고 정치가 발전해야 되고 정당이 잘 되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기본을 챙겨야 된다. 우리 정당의 제도화가 어느 수준입니까? 선거 때마다 경선 규칙이 바뀐 게 우리나라 정당에 특히 야당은 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어떤 합의도 없습니다. 그걸 정치선거로 이야기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 아닙니까? 정책을 통해서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집단들입니다. 이 정책적 기반이 분명하고 뚜렷해야만이 정당의 뿌리가 튼튼한 거거든요. 이게 약한 겁니다. 저는 이 제도화 수준과 정책 수준에서 사실상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년이. 그래도요, 새누리당 보면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82년인가 3년에 공채 1기가 지금도 활동을 해요, 그쪽에서는. 이게 관료의 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도 그쪽에서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 가보면은 그 싱크탱크 그래도 10년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그러니까는 정책 일관성이 없는 거죠.
당시자 바뀌면 사람이 바뀌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실 분열이 많은 겁니다. 아까 뭐 개파 말씀하시는데 개파요 어디나 있어야 됩니다. 왜 개파가 나쁜 겁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없는. 국정교과서 여러 개 하지 말자는 이유가 뭡니까? 교과서 여러 개 만들자가 똑같은 겁니다. 정당 내에도 생각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끼리 집단 만들어서 서로 상호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 경쟁 속에서 생산적인 긴장관계가 노는 거고 그것이 정당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파를 없앤다. 말도 안 되는 반민족 발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개파 간의 경쟁을 제도화해서 합리화시키고 극단적 파고를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경쟁의 결과로서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패권적으로 자유적으로 당권을 행사하니까 그게 치열한 닭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착근하는데 정말 1, 20년씩 걸립니다. 이 제도화의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게 급하거든요. 단연 선거가 있으니까. 다음 선거 시행사에 되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좋아할 법한 좋은 말로 감동적인 그런 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 어떻게 주겠습니까? 잘라내기 하는 거예요. 칼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장 자극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고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도화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두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반복 속에서 그 제도 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인내력이 없잖아요, 지금. 단장 선거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일관성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장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어떤 정책이 표가 될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일관성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의 정책의 입장이 늘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를 겨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눈앞에 선거가 있으니까는 이전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한 때는 그쪽에 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다를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이해하지만 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는 거죠. 차이에 민감하거든요. 왜 저 사람 저런 이야기 하지? 지난번 저렇게 이야기해두고? 그러니까 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책이 약하다. 우리 새정년이. 제가 뭐 그래도 그런 써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뭐 세준마에서 세금을 줄이는 새누리당에서 세준마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새정년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국민의 날 행사나 프랭클에 걸려 있습니다. 정책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날 행사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사하는 거겠죠. 정책이 너무 약하다. 근데 이 정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싱크탱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쪽 부분을 강화해야 됩니다. 선거 한두 번 해서 끝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야당을 실행에 사랑한다면 정책 지지를 강화해야 돼요. 민주주의 연구원 같은 거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평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정권 바뀌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책 개발하죠. 그거 안 하고 매일 사람 바뀌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정책이라는 것도 제도화의 효과입니다. 어떤 정책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새정년은, 아예 영남하고, 어른들은, 노인들은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기분에. 아까 전에 호남 포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이 경상도라서, 경상도에 가면 사실은 새정년 어떤 할도 보기 힘듭니다. 부산만 조금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멸이에요. 아예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호남을 잘하느냐? 호남도 잘 못하잖아요. 어느 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TV에 나와서 인사하고 SNS에서 하는 수준이지 실제 필드에서 국민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이게 정말 금방 선거에 국민을 바꾸지 않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조직화 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더디게 가고 멀리 가는 것이 정말 빠른 길이라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은 선거를 겨냥한 노력들은 실패한다. 이렇게 제도화하고 조직화해야 됩니다. 선거 질 수 있어요. 지도 괜찮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교훈 보여줬잖아요. 작은 선거 지더라도 큰 선거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저도 괜찮습니다. 멋있게 져야 되는 거죠. 멋있게. 올바른 정당답게, 제대로 정당답게. 이 멋있게 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아하게, 아까 말씀드린 감동적으로 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 대선도 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 수 있는 장수가 되어야 되고, 저번 장수가 되어야 되고요. 지는 것을,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정말 20, 30년 혹은 정말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늘 이길 수 있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새정년의 조직 수준, 제도화 수준을 봤을 때 다음 총선, 대선 저는 이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아하게 지느냐, 어떻게 우아하게 패배하느냐, 그 패배를 수긍하느냐, 그 속에서 국민들이 믿는 거거든요. 졌다고 그냥 난리가 나고 니 그만두라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해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앞의 선거를 겨냥한 어떤 노력들은 실패한다. 오히려 현재 상황 개막에 인정을 하고 실패를 수긍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우아하게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정당한 조직으로서 기본적으로 제도화, 정책, 조직하게 가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정당이 잘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새정년 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고 한국 민주주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정당이 이제 분위기 끌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각자 이 발제자부터 토론자까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다양하게 오늘 표출한 이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심한 말씀들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마 마무리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토론들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저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자로서 마지막 그 멘트를 만약에 붙인다면 제가 토론문 제목으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변형시켜서 양무혁신 시무 새정치연합이란 말을 써봤었습니다. 사실은 새정치연합의 탄생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목적에서 탄생된 것 같은데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권력 얘기만 하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혁신을 향한 출발점이 오늘 이 토론회가 되었기를 염원해 보면서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